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투연구소 이야기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2기 한국 탄핵 국면 늦어지는 공황 시작점입니다. 제가 대표님 처음 뵙던 게 2023년 아마 시작할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식 심화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참 꼼꼼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해석, 전망들을 내놓으셨거든요. 오늘 2023년 이후에 전망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복기를 먼저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라면 저희가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제가 했던 말들을 항상 복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증시 상승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상승장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2024년 중반 이후에 나온 월가의 금리 인하 전망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2023년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도 업종이 구성됐지만 2023년 중반 이후에는 2차 전지와 엔터 업종은 탈락을 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로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작년 11월이죠. 예. 근데 첫 번째 이제 증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지만 이제 공황 프로세스는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제 빅스가 급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초기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도 약간 미국 부동산의 균열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월이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간 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는 탄핵 국면이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탄핵 국면은 한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역대 최대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황이 계속 뒤로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최소한 올해 상반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해 공황이 언제 시작될지는 항상 주의를 가져야 됐지만 조금 느긋하게 봐도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 말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결국 월가가 금리 인하를 주장한 지 1년이 훨씬 지나서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됐고 1%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올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예. 이게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도업종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작년 상반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에 여전히 개인들이 네. 많이 몰려 계신데 지금도 희망을 잃지 가지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반도체도 조금 꺾이긴 했는데, 네. 요것도 지금 올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반등에 따라 반도체와 중전기기 쪽이 다시 반등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조선과 소비재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탄핵 국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 한국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 수준을 했잖아요. 정말 속상한 일이었죠. 예, 러시아나 무슨 전쟁 중인 국가나 이스라엘보다도 더 폭락을 했던 것인데, 예. 지금 그 불확실성이 일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소가 되고 오늘 또 체포영장까지 집행됐다고 오면서 들었는데요. 그 코스피가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좋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20년에 코스피가 글로벌 1위를 했거든요. 네. 상승률. 그때 글로벌 1위였습니까? 예. 그다음에 2023년 재작년에도 1위는 못했지만 2, 3위권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편인데 네. 작년에 거의 꼴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방식이든 반등을 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도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반등 정도가 아니라 1위권의 재등급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일단 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예.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공황도
지금 뒤로 점점 밀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과 금리 그리고 주도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전에 했었던 말씀들을 복귀해 주시면서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리고 뭐 주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참 무서운 단어가 귀에 참 걸립니다. 이 공황이라는 단어죠. 마침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뭐 출렁출렁하지는 않을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2기의 주식시장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공황 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2년 예. 10월에 지난 공황의 바닥이 형성이 됐으니까 대충 얘기하면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상승장 3년 차라는 얘기고요. 순환주기를 저는 굉장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보통 3, 4년에 한 번씩 순환주기로 계속 반복이 돼요. 예. 올해가 3년 차고 공황은 3년 차에 가장 높은 확률로 옵니다. 뭐 간혹 2년 차 말에 올 수도 있고 4년 차 초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3년 차 중후반에 와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은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원가 지수가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이듬해에 지수 전망을 하잖아요. S&P 그렇죠. 500. 예. 2023년이나 2024년에는 폭락을 다 주장을 했어요. 아하. 근데 올해 드디어 3년 만에 낙관으로 전부 전환했어요. 그래요? 예, 월가 하우스들이 대충 한 20, 30개 정도 되는데 하락을 주장한 하우스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압도적이네요. 예, 그래서 또 작년, 재작년 계속 폭락을 주장했던 예.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도 약간의 상승을 주장할 정도로 예. 낙관적으로 좀 전환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 올라왔는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새롭게 그러니까 올드 하우스들이 이제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들이 그 올드 하우스로 구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 못했어요. 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완전히 틀렸고 네. 골드만삭스는 그냥 저냥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스타 하우스들이 어디냐면 이제 펀드 스트랩, 예. 야데니 이런 신흥 하우스들인데 톱니가 계속 2년 연속 맞췄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아하.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톱니는 계속 지금 맞췄기 때문에 톱니는 참고로 한국계 펀드 매니저입니다. 예. 계속 맞췄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뭐 예를 들어 계속 틀려왔던 마이클 빌슨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무시하겠는데 톱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적중률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안 좋은 점인데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네. 일반적으로 지금 2025년과 2026년은 10년 주기상 가장 좋은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년을 또 순환주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공황이 주로 올 때가 언제냐면 7로 끝나는 해에서 0으로 끝나는 해에 네. 대부분 몰려있는 경향이 있고 과거의 데이터가.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공황이 약하고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통상 3으로 끝날 때부터 6으로 끝날 때까지예요. 네, 지금 딱 그 예, 시기. 그렇죠. 이번 상승장 1년차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됐죠. 2026년까지는 아주 강한 공황이 나올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걸 제가 이제 제 시나리오 모델 책에서는 이제 한데 좀 그냥 막 읊어드리면 네. 2029년은 이제 미국 증시 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겨울 국면이고 미국에서 한 번밖에 없는 대공황인데 9로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5기의 여름 국면은 1933년부터 1949년까지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가장 강한 중공황이 1937년부터 1942년도에 나타나요. 역시 네. 7에 시작된 해에 시작됐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5기의 여름 국면이 1950년 시작되고 가을 국면이 끝난 게 1968년. 그다음에 겨울 국면이 시작된 게 69년으로서 9가 들어간 해에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6기의 봄 국면은 중공황으로 유명했던 때가 1913년에서 74년인데 요건 약간 예외죠. 네네. 왜냐하면 69년에 너무 늦게 중공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두 번째 중공황도 조금 늦게 시작된 거라고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공황인 1977년도 7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83년도에 6기의 여름 공연이 시작됐는데 87년도가 네. 블랙 먼데이예요. 7로 그러네요. 시작되는 끝났죠. 예. 그 다음에 그 6기의 여름 가을 중에 그 두 번째로 강했던 그 소공황이 1990년인데 0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이 1998년 그때 이제 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로 왔죠. 8로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에 6기의 겨울 공연이 시작된 게 2000년이에요. 또 0으로 시작했죠. 네. 2008년은 이제 7기 여름 그 미국 7기가 이제 2003년부터 시작됐고 2012년에 끝났는데 이때 중공황이 2008년에 시작 또 8로 시작했죠. 네. 뭐 1로 끝났고 다 2018년에 8로 끝났고 점점 8과 0이 많아집니다. 0으로 시작됐고 작년 그 2020이면 예외인데 이 거의 대부분 7에서 0으로 끝나는 때에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외는 정말 극히 일부네요. 일부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3으로 끝나는 때와 6으로 끝날 때 요게가 사실은 안도랠리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좋은 측면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황이 오되 약한 소공황이 약하게 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그 작년에 이미 그 시작이 됐죠. 빅스가 8월에 급등을 했고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초기 국면이 시작됐고 그렇죠. 부동산이 이미 재작년부터 좋지 않아요. 지금 달러 강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아직 그 와야 될 전조 현상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도 온 게 없어요. 비트코인 뭐 엔비디아 주가 정점도 아직 멀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파나 영래포 오버슈팅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영래포가 소진될 듯 하다가 올 초에 지금 다시 급증해가지고 아직 소진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소진된 다음에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QT를 중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고요. 네. 장기채 금리가 상승해서 지금 난리를 보이고 계시는데 장기채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장기채 금리가 하락할 때예요. 근데 그것도 아직 멀었고. 금리차 플러스도 확대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인데 예. 부채 한도가 합의가 되면 유독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1월에 지금 부채 한도 합의가 왔어요. 근데 실제 그 완전히 합의되지 않고 약간의 지금 미봉책으로 막아놓은 상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질질 끌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화당이 전부 장악하기 때문에 상원, 하원, 행정부까지 모조리 지금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라 민주당이 계속 그 버티기 작전을 해도 그 바잉 파워로 인해서 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올해 중반 이후에나 부채 한도가 합의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유동성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모기지 연태라든지 전혀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더욱 좋은 점이 예. 탄핵 국면이 지금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지금 2016년 12월과 2014년 12월이 7대 불가사예요. 7대 불가사. 정말 비슷하죠. 7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저희 역사적으로 제가 항상 그 패턴과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예.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7가지 7대 불가사의가 나오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첫 번째, 트럼프가 둘 다 당선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극히 예외적인. 예.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이 시작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낮았던 코스피가 급반등한 것도 똑같아요. 네. 그때도 PBR 0.9였는데 이번에는 0.85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예. 급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달러 강세가 심하게 갔다가 약세로 바뀌는 점. 네. 그 다음에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다가 하향 조정한 거. 그 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가 임박했다는 이 7가지가 전부 똑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의 상대적 상등이 무슨 말이냐. 인하 기대감이. 네, 이게 지금 2016년은 진짜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네네.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달러 강세가 약세로 바뀌었죠. 그럼 지금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뭐냐면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작년
1%를 이달을 했죠. 근데 지금 점도포도 그렇고 올해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다가 금리 동결로 바뀌면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와 장기채 금리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 12월과 마찬가지 상황이란 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할 정도로 데자부가 있고 만약에 지금 똑같이 진행된다면 네. 코스피의 급반등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위험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신흥국이 먼저 조정이 온다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도 지금 건드리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 추세를 반갑게 맞이하되 다가올 공황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간단히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전망인데요. 이 달러 강세와 장기채 금리의 상승, 이것들이 좀 계속 이어질지 간단히 좀 코멘트해 주시죠.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트럼프 시간이 없는데 트럼프의 이제 그 관세 인상과 그 감세 정책이 결국 달러 강세와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명목상으로 이끄는 걸로 보였지만 명목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한 적이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인조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그다음에 예.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그 재보험사들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장기채 금리 상승이 상승한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가 되는 부분. 제조업 경기 역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달러 강세를 멈출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사실 달러 약세와 관세 인상이에요. 네. 사실 이 둘은 몬순된 관계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경우에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가 주변 교육국들을 압박해서 마치 1985년 플라자 협의와 마찬가지로 마로라고 협의를 통해 예.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꾼 대표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